프랑스에서 온 비즈니스맨이 한국에 한 수 가르쳐 주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역사와 전통의 프랑스인으로서의 자부심이랄까요?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 충격을 받는데요. 무슨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제 이름은 로우원 하드윅입니다. 저는 프랑스 출신의 비즈니스 전문가로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해 봤어요. 저는 항상 제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각 결정을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요. 제 상사가 한국의 비즈니스 방식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라고 했을 때 저는 그들에게 비즈니스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가르쳐줄 생각이었죠. 화창한 월요일 아침 저는 처음으로 서울의 호텔을 나섰어요. 인도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첫 회의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는데 바로 그때 첫 번째 큰 놀라움을 맞이했어요.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은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마치 경주용 자동차처럼 쌩쌩 달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엄청 빨리 움직이며 시계와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죠. 아무도 웃거나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사람들이 오른쪽에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이 왼쪽으로 뛰어 올라갈 수 있게 비켜주었어요. 저는 비즈니스맨과 여성들, 학생들, 심지어 노인들까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서두르는 모습을 놀라움 속에 지켜봤어요. 왜 모두가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그들은 삶을 즐기기 위해 속도를 늦추는 법이 없나요? 전체 장면이 마치 실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로봇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이 제 옆을 서둘러 지나가는 것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건 살기 좋은 방식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기차가 도착했을 때 승객들은 완벽하게 줄을 서서 다른 사람들이 내린 후에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 모두 빠르고 효율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의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지만 여전히 차갑고 친절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정류장에 도착한 후 목이 말라서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그날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직원들은 주문을 받고 복잡한 커피 음료를 만들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5개의 어려운 주문이 단 2분 만에 완료되었어요. 저는 입을 벌린 채 지켜봤어요. 저도 커피를 주문했고 거의 즉시 서비스를 받았어요. 첫 모금을 마셨을 때 맛이 훌륭하다는 것에 놀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가 저를 괴롭혔어요. 프랑스에서 커피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예술이에요. 커피숍 직원들은 손님들과 대화하며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을 만들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인간적인 연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건 좋은 삶의 방식일 수 없어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모두가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삶의 기쁨을 놓치고 있어. 첫 비즈니스 회의로 걸어가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빨리빨리 문화라고 부르는 더 많은 예를 목격했어요. 사람들은 파리에서보다 더 빨리 걸었어요. 차들은 노란 신호등에서 쌩쌩 달렸죠. 건설 노동자들은 쉬지 않고 작업 사이를 빠르게 이동했어요. 심지어 길거리 음식 판매자들도 번개처럼 빠르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는 불만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볼 수 있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스트레스가 많고 기계적이었어요. 사람들은 품질이나 행복보다 속도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이런 속도로 어떻게 삶을 즐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을 일기에 썼어요. 저는 그것을 속도에 집착하는 사회의 인간관계가 효율성을 위해 희생되는 곳이라고 묘사했어요. 저는 나머지 방문도 제 부정적인 의견을 확인시켜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빨리빨리 문화는 실제로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이었어요. 이해를 향한 제 여정은 방금 시작되었고 한국은 저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저는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의 최고 임원인 최영수 씨와 첫 비즈니스 회의를 가졌어요. 저는 제 습관대로 15분 일찍 그들의 본부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인상적이었어요. 높고 현대적이며 깨끗했고 분주한 도시거리를 반사하는 거대한 유리 전면을 갖추고 있었죠. 젊은 비서가 완벽한 프랑스어로 저를 맞이하고 35층의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방에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창문이 있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숨막히게 아름답게 볼 수 있었어요. 산들은 마천루의 바다 너머 멀리 솟아 있었죠.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감명받았어요. 최 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1분도 일찍도 늦지도 않게요. 그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그는 인사할 때 제 눈을 직접 바라봤어요. 저는 최 씨에게 이 빨리빨리 문화가 정말 비즈니스에 좋은지 물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느린 의사결정이 장기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정중하게 들리려고 했지만 제 목소리에서 불만이 드러났을 거예요. 놀랍게도 최 씨는 제 질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았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모습 자체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그가 서둘러 대답할 것이라고 예상했었거든요. 최 씨는 한국의 신속한 행동 접근법이 경쟁사보다 시장 변화에 더 빨리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30년 전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속도가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이 접근법이 어떻게 그들을 빠르게 적응하도록 훈련시켰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이제 속도와 품질을 모두 보장해요. 저는 정중하게 들었지만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이것이 근로자들에게 만들어내는 압박과 실수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물었어요. 다시 한번 최 씨는 그의 사려 깊은 대답으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이것들이 실제 우려사항이라고 인정하고 어떻게 그들이 오류를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설명했어요. 그는 또한 많은 회사들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일과 삶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3시간 동안의 회의 내내 저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빨리 대화하고 프랑스에서의 비슷한 회의보다 더 많은 주제를 다루었지만 최 씨는 결코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제 아이디어를 주의 깊게 들었고 사려 깊은 질문을 했으며 제가 언급한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했어요. 그의 관심에는 제가 집에서의 회의에서 거의 경험하지 못한 집중력과 존재감이 있었어요. 최 씨가 저를 엘리베이터까지 데려다 주면서 그는 저를 그날 저녁 그와 몇몇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비즈니스는 중요하지만 관계가 더 중요해요. 오늘 저녁 같이 시간을 보내도록 해요. 이 말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일할 때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회의에서 메모한 내용을 검토했어요. 최 씨의 팀이 인상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들의 회사는 유럽의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들의 제품은 뛰어난 품질로 알려져 있었어요. 제가 놓친 빨리빨리 접근법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보았어요. 식사는 여러 코스로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대화도 많았어요. 아무도 시계를 확인하거나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최 씨와 그의 동료들은 제 가족, 취미, 한국에 대한 인상에 대해 물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한국 젓가락을 사용하려는 시도에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어제 관찰했다고 생각했던 서두르고 기계적인 문화는 오늘 밤 제가 경험한 따뜻하고 관계 중심적인 경험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셋째 날, 제 일정은 저를 서울의 매우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요. 최 씨의 회사가 위치한 번쩍이는 금융지구 대신 저는 한때 산업지역이었지만 기술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변모한 곳에 있었어요. 오래된 공장과 창고들은 원래의 벽돌 외관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사무실로 개조되었어요. 저는 단 5년 전에 기술 회사를 시작한 젊은 CEO인 김민재 씨를 만나고 있었어요. 겨우 29살의 나이에 민재 씨는 이미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었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감에 짓눌린 사람을 만날 것이라 예상했어요. 그렇게 어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책임을,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민재 씨의 사무실은 최 씨의 전통적인 기업 본부와 전혀 달랐어요. 문을 들어서자마자 저는 다채로운 빈백 의자, 탁구대, 그리고 아이디어로 가득 찬 포스트잇이 붙은 벽을 보았어요. 공간은 개방적이었고 민재 씨 자신을 위한 것조차도 개인 사무실이 없었어요. 모든 연령대의 직원들이 소그룹으로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노트북에 열심히 타이핑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채로운 마커로 유리벽에 도표를 그리고 있었어요. 민재 씨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제가 입은 정장 대신 청바지와 캐주얼한 단추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과하게 차려입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익힌 미국식 억양이 있었어요. 그가 저를 안내하면서 민재 씨는 그의 세대가 어떻게 빨리빨리 문화를 재정의하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우리는 그냥 빨리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똑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는 일상적인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디지털 도구와 자동화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의류를 확인하고 알림을 보내고 정보를 구성했어요. 이것은 그들의 직원들이 지루한 서류 작업 대신 창의적인 사고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팀들이 빠른 결정을 내리고 즉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것을 점점 더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서도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을 때 민재 씨는 그들이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여주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오류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고객 만족도를 측정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팀에게 즉시 알림이 가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민재 씨가 설명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빨랐지만 너무 서두르다 보니 때때로 실수를 했어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배웠어요. 우리는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므로 속도와 품질을 모두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감명을 받았어요. 사무실의 에너지는 놀라웠어요. 집중되어 있지만 정신없지 않고 빠르지만 부주의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진정으로 자신의 일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모든 직원에게 건강한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었어요. 저는 민재 씨에게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물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9세대와 다른 또 다른 방식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개인 시간을 존중해요. 우리 직원들은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우리는 늦게까지 남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가 계속 초과 근무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의 문제로 봐요. 이것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빨리빨리 문화가 제 눈앞에서 변하고 있었어요. 이 젊은 한국인들은 속도와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사려깊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추가했어요. 그날이 계속되면서 민재 씨의 팀은 그들이 개발 중인 몇 가지 혁신적인 제품을 시연했어요. 하나는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홈 시스템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아이들에게 코딩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들은 이 제품들을 수년이 아닌 몇 개월 만에 개발했지만 품질과 사려 깊음이 저를 크게 감동시켰어요. 떠나기 전에 저는 제 비즈니스 철학 중 일부를 민재 씨와 공유했어요. 그는 정중하게 듣고 다른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한국인들이 역사를 통해 빠르게 적응해야 했으며 이것이 그들의 빨리빨리 문화의 기초가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각 세대는 그것을 자신들의 필요와 가치에 맞게 형성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 차갑고 기계적인 서두름으로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일과 혁신에 대한 정교한 접근법이었어요. 민재 씨와 그의 팀은 빨리 움직였지만 그들의 일에는 목적과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돕는 제품을 만드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속도는 경쟁자들보다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 독특한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더 많이 알고 싶어서 한국 역사를 연구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 분명했어요. 한국에서의 넷째 날, 저는 제 이해를 완전히 바꾸는 경험을 했어요. 제 한국 호스트들은 박정자 씨라는 87세 노인과의 만남을 조성해 주었어요. 그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변모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한 분이었어요. 우리는 전통 한국 찻집에서 만났는데 그곳은 종이 문과 창문을 통해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평화로운 목조 건물이었어요. 박 씨는 체구는 작았지만 그녀의 나이에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등은 곱고 안경 뒤의 눈은 맑고 날카로웠어요. 그녀는 한복이라는 아름다운 전통 한국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다채로운 긴 치마와 짧은 저고리였어요. 그녀가 저에게 미소 지을 때 그녀의 눈 주위에 깊은 주름이 생겼는데 이는 많은 표정으로 살아온 긴 삶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인사를 나눈 후 그녀는 여러 개의 작은 컵과 찻주전자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차를 조심스럽게 준비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우아했으며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차분한 차 준비와 첫날 봤던 서두르는 사람들 사이의 대조에 매료되어 지켜봤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물었을 때 박 씨는 대답하기 전에 차 한 모금을 마셨어요. 그녀는 한국인들이 왜 서두르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1950년대 초반 한국 전쟁 중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시작됐을 때 저는 그저 10대였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우리 집은 파괴되었고 우리는 등에 입은 옷만 가지고 남쪽으로 걸어가는 피난민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추위 또는 폭탄으로 죽었어요. 그녀는 제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황폐함을 묘사했어요. 제가 방문하고 있는 아름답고 현대적인 국가는 불과 70년 전에 폐허로 변했던 거예요. 전쟁 이후 박 씨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우리는 재건하겠다는 결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배고팠고 가족들은 집이 필요했으며 전체 국가는 잿더미에서 다시 건설되어야 했어요. 그녀는 한국이 순전한 결단력과 열심히 일함으로써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했어요.
매일 아침 사람들은 새벽 전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했어요. 빨리빨리는 우리의 생존이 그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치가 아니었어요. 저는 박 씨가 한국의 믿을 수 없는 여정을 설명하는 것을 놀라움으로 들었어요. 단 몇십 년 만에 그들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가난한 상태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진 경제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은 세계적 수준의 기업을 세우고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현대 사회를 창조했어요. 모두 한 사람의 일생 동안에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박 씨가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어요. 힘든 시간을 겪지 않았어요. 그들은 굶주림이나 두려움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빨리빨리 정신은 그들의 피 속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누구인지의 일부예요. 우리는 빨리 움직이고 함께 일하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역사가 어떻게 그들의 사업과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형성했는지 설명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무언가가 몇 년이 걸릴 거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몇 달 안에 할 방법을 찾았어요. 도전이 불가능해 보였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빨리 일해서 그것들을 해결했어요. 우리의 빨리빨리는 그저 서두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집중된 결의였어요. 박 씨가 말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참을성 없음이라고 판단했던 것은 실제로는 놀라운 회복력이었어요. 기계적인 서두름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실제 필요에서 비롯된 목적이 있는 효율성이었어요. 물론 박 씨는 눈에 지혜를 담고 덧붙였어요. 모든 강점은 너무 멀리 가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제 손주 세대는 더 나은 균형을 찾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결단력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삶을 더 충분히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떠나기 전에 박 씨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아름다운 서예로 쓰여진 말이 있는 전통 한국 책갈피였어요. 그녀는 그것을 저에게 번역해 주었어요. 하늘도 시간의 가치를 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 호텔로 걸어갔어요. 박 씨가 알려준 역사적 맥락은 제가 결함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실제로는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지 특이한 점이나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적 변화 중 하나를 이끌어낸 원동력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지는 석양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번쩍이는 마천루,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 그리고 제가 즐기고 있는 현대적인 편의시설들은 단지 인상적인 발전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믿을 수 없는 역경에 맞서 더 나은 삶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건설하려는 한 국가의 결단력에 대한 기념비였어요. 한국에서의 다섯째 날, 저는 모든 것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참을성 없는 서두름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진 인상적인 효율성으로 보였어요. 저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많은 예를 보고 싶었어요. 제 호스트들은 저를 남부 해안에 있는 대형 한국 조선소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3시간 동안 운전했고 저는 분주한 도시가 아름다운 산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바다로 이어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조선소 자체는 엄청나게 컸어요. 많은 작은 마을보다 더 컸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마치 기계 공룡처럼 머리 위로 솟아 있었고 반쯤 완성된 배들이 금속산처럼 땅에서 솟아올랐어요. 관리자는 그들이 거대한 컨테이너선을 단 6개월 만에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대부분의 유럽 조선소에서 걸리는 시간의 절반도 안 되는 기간이었죠. 저는 작업자 팀들이 조화로운 정확성으로 움직이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그들의 방법에 대해 물었을 때 관리자는 그들의 계획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이 시스템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동시에 완료할 수 있는 더 작은 작업들로 나누었어요.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과거의 조선업은 엄격한 순서를 따랐어요. 1단계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2단계를 시작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것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는 많은 부분을 동시에 작업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체 건조 시간을 극적으로 줄여줘요.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단지 속도뿐만 아니라 품질이었어요. 이것들은 서둘러 대충 만든 작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건조한 배들은 세계 최고로 여겨졌고 모든 곳의 해운 회사들이 사용했어요. 그들은 우수성을 희생하지 않고 더 빠르게 일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새로운 제품이 유럽에서 걸리는 시간의 절반 만에 아이디어에서 시장으로 나가는 전자제품 공장을 방문했어요. 다시 한번 저는 같은 패턴을 보았어요. 신중한 계획, 효율적인 프로세스, 그리고 원활하게 함께 일하는 팀들. 작업자들은 당황해서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잘 연습된 루틴을 수행하는 무용수들처럼 목적과 조화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공장 이사는 그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품질이 없는 속도는 가치가 없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제품을 끝에서만이 아니라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확인해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전체 제조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일찍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의 최신 제품 몇 가지를 테스트해봤고 아름답게 디자인되고 완벽하게 기능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단지 빨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일하고 있었어요. 정밀도와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는 프랑스에서 보던 것과 같거나 그 이상이었지만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어요. 그날 저녁 제 호스트들은 저를 전통 한국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우리는 가운데 그릴이 있는 낮은 테이블 주위의 바닥에 놓인 쿠션에 앉았어요. 식사는 고기, 채소, 수프, 반찬 등 여러 코스로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어요. 아무도 시계를 확인하거나 음식을 급하게 먹지 않았어요. 우리는 비즈니스, 가족, 역사,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호스트들은 프랑스에서의 제 삶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하고 한국에서 자라는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저는 이 편안한 저녁 식사가 다른 곳에서 본 서두름과 얼마나 다른지 언급했어요. 제 호스트인 김 씨는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언제 서두르고 언제 속도를 늦춰야 하는지 알아요. 그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개인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일해요. 음식, 가족, 우정은 천천히 음미해야 하는 거예요. 이 균형은 이제 저에게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근무 시간 동안 극도로 생산적이 됨으로써 그들은 일 외의 휴식과 즐거움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들의 효율성은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일하든 휴식을 취하든 모든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호스트들은 저를 600년 이상 서있던 불교 사원으로 데려갔어요. 분주한 도시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원 경내는 평화롭고 조용했어요. 고대 나무들이 그늘을 제공했고 공기는 향의 냄새가 났어요. 주지 스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사원 주변을 안내해 주었어요. 그는 한국 불교가 각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친다고 설명했어요. 인식 없이 서두르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진정한 효율성은 단지 속도가 아니라 명확한 집중과 목적에서 옵니다. 우리가 사원 경내를 걸으면서 저는 고대벽 너머로 솟아오르는 현대적인 마천루들을 볼 수 있었어요. 대조는 인상적이었어요. 수색이 된 전통이 최첨단 기술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미래로 달려가면서도 풍부한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성공했어요.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현대적인 속도와 전통과 역사에 대한 깊은 존중 사이의 균형을 유지했어요. 이것은 무엇보다 속도를 중시하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언제 빨리 움직이고 언제 천천히 움직일지, 언제 변화를 수용하고 언제 전통을 보존할지 아는 지혜를 발전시켰어요. 그날 밤 저는 제가 자신의 문화에서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판단했던 방식에 대해 일기를 썼어요. 저는 좋은 사회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 많은 방법이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지 서두름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역사적 필요에서 태어나고 세대를 거쳐 정제된 속도와 품질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신중하게 개발된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하기 위해 비즈니스 리더들 그룹과 만났어요. 처음 이 나라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에게 속도를 늦추고 더 유럽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채택하라는 조언을 계획했었어요. 이제 저는 오히려 질문을 하고 메모를 하는 예상치 못한 위치에 있었어요. 회의는 서울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현대적인 회의실에서 열렸어요. 테이블 주위의 얼굴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 한국 비즈니스 리더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들은 제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기록적인 시간 내에 세계적 수준의 기업을 건설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보낸 한 주 동안 본 것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그룹에 고백했어요. 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지 돌아다니며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문화적 특이함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필요에서 구축된 강력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아이디어를 교환했어요. 저는 그들의 접근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유럽 비즈니스 관행을 공유했고 그들은 속도와 품질을 모두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대화는 각 측이 상대방의 관점에서 가치를 인식하며 존중하고 생산적이었어요. 회의 후 호텔 방에서 짐을 싸면서 저는 단 일주일 만에 제 의견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해봤어요. 첫날에는 차갑고 기계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수십 년간의 열심히 일한 결과와 혁신으로 구축된 인상적인 시스템으로 보였어요. 저는 이해하지 못한 문화를 얼마나 빨리 판단했는지에 대해 거의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아이디어로 너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제 회사에서 구현하고 싶은 변화 목록을 만들었어요.
첫째, 더 빠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만들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많은 회의와 토론이 실제 가치를 더하지 않고 몇 주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정을 빨리 내리고 필요하면 조정하는 한국식 접근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았어요. 둘째, 일상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할 것이에요. 우리 직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민재 씨의 회사에서 봤던 것처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서류 작업에 몇 시간을 보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셋째, 우리 회사가 시장 변화에 더 빨리 적응하도록 도울 것이에요. 너무 자주 우리는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방향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오래된 계획을 고수했어요. 제가 방문한 한국 기업들은 필요할 때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등 훨씬 더 유연했어요. 넷째, 효율성과 개인적 연결 사이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찾을 것이에요. 저는 한국인들이 빠른 속도로 일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보았어요. 이것은 두세 개의 최고인 것 같았어요.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제 동료들은 제 여행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제 상사는 한국의 유명한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분명히 그것이 혼란스럽고 세련되지 않았다는 그의 믿음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했어요. 저는 한국의 속도가 혼란이 아니라 신중하게 개발된 강점이라고 설명하며 그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믿었어요. 처음에 그는 회의적으로 보였지만 제가 방문한 회사들의 구체적인 예와 데이터를 공유하자 그의 표정이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이후 1년 동안 저는 제 회사에 몇 가지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변화를 도입했어요. 일부 동료들은 처음에 저항했고 우리의 더 느리고 익숙한 일하는 방식의 편안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면서 더 빠른 제품 개발, 더 나은 고객 대응 시간, 심지어 향상된 일과 삶의 균형, 대부분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친구들, 특히 민재 씨와 연락을 유지했는데 그는 저에게 속도와 사려 깊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때때로 프로젝트가 너무 천천히 진행될 때 저는 제 팀에게 빨리빨리라고 말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일종의 농담이 되었지만 그 뒤에 있는 원칙은 진지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첫인상이 깊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의 제한된 관점에서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더 나은 일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저는 자신의 문화적 편견에 기반하여 너무 빨리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이 가르쳐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거의 놓칠 뻔했어요. 다음에 새로운 문화를 방문할 때 저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저는 보는 것 뒤에 있는 역사와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놀라운 강점으로 밝혀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한때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업신여겼던 제가 그것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그 교훈을 유럽 전역의 비즈니스에 가져온 방법이에요. 한국은 저에게 효율성과 인간적 연결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속도가 품질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해에는 시간과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사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